안녕하세요. 황정현입니다. 낙농업자들이나 그 비닐하우스에서 야채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좋은 품질의 우유나 그 채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우유의 품질도 좋아지고 야채도 아주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효과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동물이나 이런 식물뿐만 아니라 그 무생물인 그 물에다가 어떤 말을 들려줬더니 물이 그 말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그런 그 보도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 여러분들께서는 그 물이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아마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물이 생물도 아닌데 무생물인 물이 어떻게 어떤 말에 대한 반응을 하는가 하는 건데 이걸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물이 아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얼마 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말을 했을 때 물의 그 결정체가 아주 아름다운 그 육각형의 그 결정체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바보야, 악마, 너는 그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물에게 말했더니 물의 결정이 일그러지면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더라는 그런 그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또 신문에는 그러한 그 사진을 찍어 놨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생물인 물에게도 사람의 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감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많은 그 말이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렇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설득적인 말을 듣고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나 어머님의 그 어떤 그 충고의 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저런 책에서 우리 읽게 되는 교훈적인 내용이나, 안 그러면 길거리에 써 있는 그런 뭐 선전 문구라든지, 벽보라든지, 안 그러면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이 잡지 이런 데 넘쳐 흐르는 그 광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보면 일종의 다 그 설득적인 뭐예요? 말하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설득적인 말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또 어떤 설득적인 말을 하고도 살죠.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의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공부를 해라. 왜 해야 되는 건가? 또 말을 잘 들으라. 이런 식의 더 충고의 말을 많이 하죠. 이게 다 설득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설득적인 말을 아이들이 들을 때 반응이 상당히 다르게 나와요.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잘 받아들인 아이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반항적으로 거꾸로 한 아이들도 있죠. 그렇다면은 엄마가 하는 얘기가 분명히 논리적이고 참 좋은 내용인데 아이가 왜 제대로 저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주고받을 때 이런 것은 대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해주기를 갖다가 바라는 그런 그 욕구들이 다 갖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아이들도 부모님들에게 또 어떤 그 건의를 하거나 안 그러면 무엇을 부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설득적인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상대방이 말한 사람의 의도대로 그렇게 잘 따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말하는 내용이 좋고 논리적이고 옳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굉장히 나쁘게 나온 경우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분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명하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야, 그 젊은이 참 똑똑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한테 저렇게 얘기해서 되나? 심지어는 저 네 집 자식이야. 버릇이 없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 젊은이의 말이 잘못됐거나 논리적이지 않거나 불분명한 것이 아니고 옳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반응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설득적인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사람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설득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설득적인 말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도 말이죠. 학교 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상대방에 전달하게 되는데 사실은 학교에다 뭘 건의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내용을 주장한다든지 친구가 토론할 때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다시 또 얘기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 한번 보시죠. 회의 시간에 토론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말하게 돼요. 조퇴할 일이 있어서 선생님께 잘 말씀드렸는데 꿀밤만 맞았어요. 아침에요. 학교 가려고 나올 때 엄마한테 용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요. 엄마가 안 주셨어요. 친구들이 다 피자 먹자고 했는데 저만 치킨이 먹고 싶어서 우기다가 결국 포기하고 피자를 먹었어요. 친구한테 게임 CD를 빌려 그러는데요. 이상하게요. 저한테만 게임 CD를 안 빌려줘요. 자, 잘 보셨죠? 네. 이렇게 내 생각이 남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느냐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머님들께서 어떤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때가 많죠. 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설득하기가 좀 편하시던가요? 예. 아무래도 친한 사이거나 아니면 내가 부탁을 들어줬던 사람이 내 부탁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두 사람 관계가 친하고 사이가 좋으면은 참 설득하기 쉬워요. 또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 부탁을 전에 한번 들어줬는데 이번에 어떤 부탁할 때는 또 부탁하기 좀 쉽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적인 말하기라는 것은 어떤 말의 내용보다도 이 두 사람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공적이냐 실패냐 이렇게 끝나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 관계가 나쁘면요. 그 사람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말의 내용이 옳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에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어떨 때는 정말 논리적이어서 기분 나쁠 때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득적인 말하기라는 것은 말의 내용보다도 말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데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남에게 부탁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자기 주장도 하고 또 동료들끼리 토론도 하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주고받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고 표현함으로써 내 생각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데서 오는 게 바로 그 언어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내 생각을 남에게 어떻게 잘 표현하고 또 남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생각대로 남이 해주길 바랄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설득적인 말하기라는 개념이 뭐냐? 이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거나 그다음에 행동을 갖다가 따라주도록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기를 갖다가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말하는 기술이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즉 머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하는 그런 종류의 말하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득적인 말하기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사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설득적인 말하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6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 상호성의 법칙이란 겁니다. 우리 속담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얘기 있죠. 네. 그렇죠?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게 있죠. 네. 조금 전에 그 부탁을 들어줬던 친구가 잘 부탁을 들어준다는 얘기가 그 같은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화장품 외파원들에게 아마 샘플을 얻어 써보신 적 있죠. 네. 회사에서 왜 그렇게 샘플을 자꾸 제공하느냐 하면 한번 샘플을 써본 사람이 본 상품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호성의 법칙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남에게 해줘라. 아마 자녀들과 사이에서 어떤 그 말을 주고받을 때 내가 엄마가 좋은 말을 했는데 아이가 삐딱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말의 내용보다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잘 먼저 이해해주고 아이 행동에 대해서 받아주고 평소에 그렇게 했으면은 아이도 엄마 말을 잘 들어주고 하면 되는데 엄마는 아이의 요구나 어떤 걸 전혀 안 들어주고 일방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아이한테 부탁을 하니까 아이도 그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또 직책과 상관없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해줘라 하는 게 바로 그러면은 대로 줬다가 말로 받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한번 마음으로 먹은 내용을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일관성의 법칙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방문 판매원들이에요. 일단 문을 열어놓고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다고 해서 허락을 하잖아요. 일단 들어오면은 이제 그냥 그게 설득을 당할 수가 많고 또 1분만이라는 화법이 있어요. 딱 1분만 얘기하겠다. 그럼 1분만 들어주자고 생각했다가 마음을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듣다 보면 30분이 지나가면서 또 설득을 당하죠. 이게 어떤 심리적인 일치감. 아,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일단 결정했으면은 그걸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심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말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의 법칙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증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따라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고속도로를 갔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대개 나는 정상적인 100km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옆 차들이 120, 30km를 막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죠. 이게 사회적인 다수 영향력에 의해서 개인이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설득적인 말을 할 때는 이런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내용을 제시해주면 잘 설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이 아닌데도 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아무 부담감 없이 쓰레기를 잘 버리죠.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게 말하자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호감의 법칙이죠. 대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거나 하는 사람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실은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좋으면은 나는 다음에 결혼할 때 엄마 같은 여자 결혼할 거야. 그래서 딸하고 아빠 사이가 좋으면은 난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할 거 그러죠. 내가 좋아하거나 아주 친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하고 관계가 좋거나 친한 사람을 사이에서는 이 설득적인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또 다섯 번째가 이제 권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갖다 그대로 100% 수용을 잘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예는 아닙니다만은 미국 쪽이 통계인데요. 그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은 그 처방전에서 이제 약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약사가 그 조제를 할 때 그 조제할 때 실수하는 비율이 한 12% 나온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심 없이 약사는 약을 조제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죠. 따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근위의 법칙이라고 해서 전문가의 말. 그래서 우리가 설득적인 말을 할 때는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인용해주면은 상대방이 설득을 하기가 좀 쉽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희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어머님들이 그 대형마트에 가게 되면은 시간을 딱 한정해 놓고 그 시간대에 그 시간 지나가면은 또 원래대로 받는다. 이렇게 되면 급하죠, 이제.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희귀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애할 때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전화를 할 때는 그냥 지겨운데 한 3, 4일 전화를 또 끊어버리면은 어떻게 됐는가? 그렇죠. 혹시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변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궁금해지잖아요. 이건 일종의 보면 희귀성의 법칙을 이용한 그러한 설득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이 외에도 보면 이제 공손의 법칙.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 공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거나 예의를 갖출 때 훨씬 설득하기가 쉽다고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다양한 원리들이
설득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 별로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 생각이나 일방적인 내 그 주장만 자꾸 하게 되죠. 상대방 입장 전혀 배려 없이. 그랬을 경우에 그 설득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원리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아이들한테 설득을 할 때 혹은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는 걸 갖다가 좀 신경을 써서 말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그 설득적인 말하기의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면 주장하기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건의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토론하기. 그래서 대개 우리가 국어 교육에서는 설득적인 말하기와 관련된 말하기 유형을 이렇게 주장하기, 건의하기, 토론하기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주장하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뭐예요? 표현함으로 해서 남이 그것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주장하기 속에는 물론 그 말의 내용상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한 예시들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그 학급 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일어서서 어떤 주장하기 말을 해요. 하는데 그 주장하기에 대해서 반박한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아이와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이 주로 반박을 많이 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또 실제로 뭐 아파트에서 우리가 분녀회 같은 거 회의할 때도 보면은 또 옆집 아주머니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참 많이 동조도 해주고 그런데 사이가 나쁘면은 내용이 좋아도 반대를 하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대방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라. 그 다음에 금상첨화로 논리적인 어떤 내용을 잘 갖추어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의하기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뭘 건의를 할 때 보면은 그 건의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가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건의하기 할 때 중요한 점 뭐냐면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보면요. 건의를 하는데 건의한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지 해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하나마나 도움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구체적인 사실에 알맞은 예를 잘 들어서 건의하느냐 또 만약에 그 건의가 안 받아들여지면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요런 그 건의하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과 예를 들고 실현 가능성과 그 밖에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은 건의하기가 잘 통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토론하기인데요. 우리가 일망적으로 보면은 토론하기가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자꾸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토론하기가 가장 상호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내 주장이 있고 상대방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의 주장이 서로 맞부딪히게 될 텐데 이 맞부딪힐 때 합일점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 두 걸음 전진을 위해서 한 걸음 뭐예요? 후퇴가 필요할 때가 있죠. 아마 꼭 토론이라는 게 형식을 안 갖춘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부끼리 얘기할 때도 이런 토론의 형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를 갖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럴 때 서로 자기 주장만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서로 부닥치고 싸우고 감정만 상해서 그냥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아내가 두 발을 전진을 위해서 한 발 절대 양보를 해주면은 남편이 따라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려주고 뭐예요? 말로 받는 그런 어떤 그 말하기 형식들.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상호의 어떤 그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내가 양보할 것이 뭐고 내가 주장할 것이 뭔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올인 100% 그냥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득적인 말하기와 관련해서 한번 그 전문가의 인터뷰를 한번 따왔어요.
한번 전문가 인터뷰를 잠깐 보고 다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득적인 말하기의 원리와 유형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며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설득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말하기는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설득적인 말하기는 자신의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예시 등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보가 아주 많은데요. 학생들이 그 정보 중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그것을 자기화하는 것이 설득적 말하기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설득력이 주장의 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부드러운 표정과 자신감 있는 말투로 자신의 근거를 조리 있게 제시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높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신뢰감 있는 언행이 설득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언행이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조리 있게 이야기해도 설득력 있는 말하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설득적인 말하기의 유의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공부해 볼까요? 네, 잘 보셨죠? 네. 이렇게 설득적인 말하기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기 자체의 기능이나 기술만 자꾸 생각을 하고 내용만 생각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얼마나 잘 원만하게 유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설득적인 말하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유의점을 한번 짚어보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인간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친한 친구의 말이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은 조금 어렵잖아요. 좀 곤혹스러울 때가 있죠. 친하니까 무조건 가기는 좀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위에 이런 내용들의 그 말하기이란 그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에 대해서 남이 설득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얼마나 그 논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설득적인 말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논술을 할 때 있죠. 논술이 설득적인 글쓰기예요.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형식만 말하기죠. 글쓰기로 따지면 결국은 논술적인 힘, 아니면 토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주장에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예를 들어라. 아까 제가 그 근위의 법칙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자, 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들어오면은, 아, 그런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했구나 하면은 읽는 사람이 쉽게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사회 증거의 법칙이라고 해서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예를 들을 경우에 쉽게 상대방이 그 말을 인정을 하거나 설득을 당해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예시가 필요하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의 관심과 흥미에 맞도록 처지나 감정을 고려해라. 이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좋은 인간관계의 기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상태, 어떤 감정 갖고 듣는가, 그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듣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하는 내용이 내 저 말을 잘 들어주면 나한테도 도움이 뭐예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귀가 솔깃해서 잘 듣고 또 설득이 잘 되겠죠. 그런데 그냥 듣는 사람의 관심이나 감정 고려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갖다가 자꾸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는 설득하기가 아니라 잔소리하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설득적인 말하기에 있어서 유의점 한 4가지 정도는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가지의 설득하기 말하기 원리와 이런 4가지의 설득적인 말하기 유의점을 잘 연결해서 평상시에 말을 잘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거나 효과적으로 어떤 태도를 바꾸게 하는데 효용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되돌아보면 아마 어머님들께서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끝으로요. 연애하실 때 남편의 프로포즈 받아보셨죠? 네.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프로포즈 하는 남자의 말의 내용이 굉장히 얼마나 설득적이냐 하는 게 대개 보면은 말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내 생각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연금술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프로포즈 할 때처럼 모든 인간이 말의 연금술사가 다 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당시 남편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결혼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봐지는데요. 우리가 설득적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연애할 때 결혼해달라고 하는 프로포즈하는 심정이 있죠. 그 심정으로 상대방에 접근하고 그 심정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그 심정으로 태도를 보이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보면은 남자들이 설득을 하고 여자들이 설득을 당하는 케이스가 이제 우리나라 결혼하는 그 과정 속의 일반적인 그 형태들인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생각하실 때 그 당시 내가 지난번에 비판적 특기라는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가끔 결혼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설득적인 말하기와 비판적 특기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설득적 말을 했는데 그걸 비판적으로 잘 듣지 못했을 때 또 문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듣기와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설득적인 말하기와 비판적 듣기가 늘 하나 동전의 앞뒤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 말씀드렸듯이 물론 상대방과 관계가 친하고 아주 관계가 좋기 때문에 부탁하기도 쉽고 설득하기도 쉽긴 하지만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말의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말의 내용 자체가 정말 설득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을 때는 금상첨화가 돼서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말에 설득하는 내용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듣는 것도 동시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만은 늘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 말하기, 듣기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말하고 들으면 아마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